영화관 옆 책방. 입니다. 굉장히 뻘쭘하네요. 저렇게 나오니까. 약간 뭐 하다 걸린 사람 같지 않아요? 뒷담가다 거기 되게 나쁜 짓 하다가 어우,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춥지 않으시죠? 추워요? 되게 민망하게 대답하시네요. 좀 참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꽉꽉 모여 앉아 있으니까 좀 있으면 따뜻해질 거예요. 저 뒤까지 앉아 계시네요. 다들 지금 2분 컷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요. 네. 제가 되게 타임스탬프가 찍혀 나오거든요. 명단에. 타임스탬프 상으로 몇 분, 몇 초, 몇 가지가 나와요. 100분의 1초까지가 나오는데 다들 어찌나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지. 랭킹 1위가 누군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아, 제가 그거 네. 누구 이름을 외워왔었는데 외웠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처음 신청하신 분이 10초대로 신청을 하신 분이. 아 그럼 자기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찍는데 네. 10초가 걸린 거예요? 그렇죠. 준비를 해놓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보통 폼으로 구글 폼으로 받으니까. 폰뱅킹 경영대회 이런 거 있으면 1등 하실 수 있겠다. 어마어마하죠. 대단. 익숙한 얼굴도 몇 분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본 얼굴도 있고요. 그래요? 네. 망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잠깐 말씀하고 계세요. 네. 얘기를 하라고요? 네. 네. 떠들고 계세요.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 인사하시죠, 인사. 네. 어떻게 날씨요? 네. 저 무슨 얘기할지 정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그 관객석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도 앉아 계세요. 원리를 찾아라처럼 보시면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장소 찾기 어려웠죠? 보통 제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발심이 드는 모양이죠? 아닌데? 막 이런 건가요? 네. 본인들이 똑똑하다는 얘기인 거겠죠? 전 여기 찾아오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심지어 저는 여기서 공개 방송을 한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관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되게 1년 사이에 많이 네. 많이 컸죠? 네. 예. 겨울님하고 얘기하면 이런 게 참 좋다니까 내가 민망해서 못하는 얘기를 해줘. 너무 좋아.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세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 벌써 약간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직 오프닝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신 분이 김서은 님이거든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서은 님?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나 안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제일 먼저 해놓고 막 24초에 끊으셨어요. 저분은 재능을 개발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뭐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돌 티켓팅 대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네. 한 10명 찍은 다음에 못돈 얹어갖고 파는 거야. 불법이잖아요. 법하고 친하세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본인 법대 나왔잖아요. 전 별로 안 친해요. 4년 동안 이렇게 부벼봤는데 네, 아니야? 친해지질 않더라고.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요. 네. 저희 아직 오프닝 안 했습니다. 네. 이러다가 또 얼레벌레 또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인사는 저희 해야 되겠죠? 네. 공개 방송이니까. 예. 네, 오늘은 인사를 좀 합시다. 누구시죠? 누구신가요? 저 모르세요? 네. 제가 안면인식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요. 네, 웃음 치료의 명가 영화관 옆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네, 저는 겨울서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네. 저는 요즘에도 누구시냐고요? 시간 좀 줘. 우리 여유 있어. 알겠습니다. 말 좀 하게. 아까 또 알겠습니다. 말하라 그러더니. 예. 거의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관 옆 책방은 사실 제가 겨울님한테 하자고 쫄라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발업 선생님이랑 하시는 거 봤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자리 내가 앉아야 되는데. 저거 내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행히 겨울님이 발업 선생님과 2회 촬영을 하실 의지는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네,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그러실 거면 저랑 하시자.
네.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컨텐츠는 사실 유튜버들끼리 네. 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네, 사실 수준 맞는 사람 찾기도 되게 어렵고 제 수준이 높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 둘이, 네. 둘이 아는 게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한 명이 너무 많이 알면 안 돼요. 짜증나. 그러면. 저희 비슷하게 알거든요. 근데 나이가 제가 11살 정도 많으니까 이건 저의 굴욕이죠. 아, 그런가요? 네. 좋겠다.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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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 뒤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네,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책과 영화 얘기하고 있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거의 안 해요. 네. 우리 뭐 리허설 이런 거 전혀 안 하잖아요. 네, 저희 캐롤에 대해서 거의 별로 얘기 안 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할지도 별로 안 정해. 오히려 우리끼리 너무 얘기 많이 하면 여기 나와서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네. 일부러 좀 촬영 전에는 영화 얘기 잘 안 해요. 네. 여러분들 오신 분들 다 캐롤 안 읽었죠? 영화는 보셨죠? 네. 책 읽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오. 꽤 많은데. 이야. 여기 앞에 계신 분 손 드셨는데 어땠어요? 진짜. 영화보다 좋으셨다고. 이분은 저랑 잘 안 맞으실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네.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바로 넘어갈까요? 그냥 책 네네네. 읽으면. 네. 하시죠. 그래서 되게 업다님 감상이 궁금했어요. 저는 너무 내 취향인 영화와 책을 고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업다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그래도 나름 네. 잘 만든 영화니까. 그럼요. 잘 만든 영화인 건 확실해요. 네.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궁금했어요. 약간 책이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잘 넘어가는 책입니다. 이게 두꺼워 보이지만 엄청 잘 읽히는 책이어가지고 되게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그리고 약간 속 터져서 맞아요. 읽다 보면 넘어갑니다. 좀 빨리 좀 해. 말 좀 해. 막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사랑하면 그냥 이렇게 부비부비하고 쿵짝쿵짝 하면 되는데 말하기 전에 부비부비 다 나요. 아니,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경험이 거기까지밖에 없어서요. 그렇군요. 네. 캐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종종 책을 읽으면서 네,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책을 읽다 보면 약간 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맞아요. 핸드폰 해. 카톡 없어?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긴 전보를 보내던 시절이죠. 그렇죠. 네.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퀴즈 한번 내볼까요? 뭐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언제 종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 아시네요. 뭐야 니들? 몇 년도인지 정체가 뭐야? 몇 년도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어디 사학과에서 단체로 온 거야?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알아? 세상에. 어쨌건 세계 2차 대전이 45년에 종전을 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방금 건 편집하고 요것만 네. 내도록 합시다. 1945년에 네. 종전이 됐습니다. 미국이 세계제 2차 대전으로 생긴 군수 사업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특히 그렇죠. 이제 전쟁 후에 더더욱 철강 산업이나 이쪽에서 그 열매를 모조리 따먹었죠. 그렇죠. 네. 경제 대공황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네. 진짜 미국이 유서 깊은 죽음의 상인이에요. 네, 맞아요. 그걸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 미국은 굉장히 풍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두환 시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엄청 높았죠. 그렇죠. 네. 사실 거기에 그 문어 말고 다른 애가 앉아 있어서 똑같았을 거예요. 성장은 크게 했을 겁니다. 문어 알아들으신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였죠. 네. 이 사람은 참전용사 출신이었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울부짖는 가치가 뭐죠?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해서 그것도 진해 전쟁도 아니죠. 그렇죠. 전쟁에 참전을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죽이고 그 돈으로 자기네들은 배를 불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 라고 외치는, 그리고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였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대였죠. 그렇죠. 네. 하여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였죠. 네. 그래서 이 소설 자체도 1952년에 출간이 된 소설이고요.
처음에 이게 소설 쓴 사람 이름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소설가인데 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원래 처음 냈던 책은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이라는 책으로 제일 먼저 데뷔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이 히치콕이 판권을 사가서 이제 히치콕이 영화로 만든 그런 소설이거든요.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비화가 있더라고요. 히치콕이 되게 좀 치사한 양반이잖아요. 완전 변태예요. 네. 그래서 이걸 판권을 살 때도 패트리샤 스미스한테 히치콕이라고 안 하고 그냥 다른 영화사인 척하고 그냥 무명의 영화사인 척하고 판권을 되게 싸게 샀대요. 근데 히치콕인 거야. 패트리샤 스미스가 그걸 알고 굉장히 분해했다는 짜증났겠다. 그런 후일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소설을 냈는데 사실 이 소설이 처음 나올 때 52년에 처음 나올 때는 캐롤이라는 제목도 아니었고 그렇죠. 패트리샤 스미스라는 이름도 아니었어요. 그때 무슨 클레오 모건. 네, 클레오 모건이라는 이름 필명으로 제목도 소금의 값이라는 소금의 가격이라는 The Price of Salt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1990년에 영국에서 이게 재판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패트리샤 스미스는 자기 소설이 아니라고 했어요. 계속. 이유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히치콕에 의해서 영화화가 되면서 본인이 미스테리 작가로 남는 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설은 멜로 소설을 썼는데 그렇다면 내가 미스테리 한 편을 쓰고 미스테리 작가가 되면 멜로를 쓰고 나면 멜로 작가가 되겠네?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장르 작가가 네. 되기 싫다라는. 그리고 당시 사회 분위기도 또 이렇게 동성애 소설을 네네. 이렇게 맘 놓고 출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그쵸. 때문에 네. 이게 레즈비언 소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1990년에 영국에서 판이 나오면서 이게 패트리샤 스미스의 캐롤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패트리샤 스미스의 소설이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네. 알려지게 되죠. 그때 왜 처음에 소설 제목을 수금의 가격이라고 했을까요? 저도 그게 조금 네. 궁금하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좀 궁금했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소금의 약간 값.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흔히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빛은 보통 생명으로 치환이 되고 그쵸. 소금은 보통 뭐 일반화는 항상 위험한 겁니다만 사랑을 보통 소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문학 쪽에서는. 그래서 소금의 가격이라는 얘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 그렇죠. 네. 저도 대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이 사랑 특히나 이게 동성애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그렇죠. 굉장히 컸던 상황이고 네. 실제로 이 소설에서도 계속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이 난관은 주인공이 뭔가를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헤쳐나가지게 돼요. 네네네. 네. 날로 먹는 건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네. 전부 다 값을 치르고. 그렇죠. 네. 심지어는 자기 혈육을 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의미로 아마 소금의 가격이라고 한 게 아닐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이 양반이 좀 짜게 먹었던가. 이건 조금 너무 한 큐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던져놓고 나중에 이제 그렇죠. 수습하는 거죠. 수습을 하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에서도 잘 편집을 하시길 바래요. 이런 건 잊어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소설이 그렇게 나오게 됐고요. 소설 스토리는 영화 스토리랑 거의 똑같아요. 네. 그냥 몇몇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건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머그컵 다 받으셨나요 혹시? 머그컵 우리 안 나눠줬죠? 네. 제가 네. 머그컵을 잘못 주문을 해서 네. 여기 오신 분들은 한 절반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뻥이지. 왜 나 이런 거 포기를 못 하겠지? 진짜. 다 드릴 수 있어요. 네. 머그컵 언제 드릴 거예요? 그러게요. 원래 입장할 때 드렸어야 되는데. 아, 그러네. 네. 어떡하지? 머그컵이니까 던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뚝배기 깨지고 이럴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생각 머그컵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네. 머그컵 드려야 되는데. 좋거나 나쁘거나 공개 방송할 때는 현장 요원이 한 5명 있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네.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2명밖에 없어요.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그 2명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민첩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네. 이따 제 쪽에 조명만 막 꺼지고 이럴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부족했으니까 이따 끝나고 네네네. 어차피 겨울님 사인 받으러 여기 한 번씩 오실 거잖아요. 다녀가실 거잖아요. 그죠? 네. 아 그때 드리는 걸로 할까요? 그러죠. 사인 안 받으면 뭐 월급 안 주는 거예요? 사실 약간 네. 왔는데 사인 한 10명 해주고 집에 가면 약간 섭섭하다? 아 그렇죠. 그렇잖아. 많이 그러니까, 받아가세요. 네. 아니 머그컵 제가 디자인해서 주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디자인 아니, 정말 딱 누가 봐도 영화관이면 책방이에요. 그쵸. 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 그 여러분이 보신 그 하얀색 바탕에 왜 이렇게 일러스트 되어 있는 그 그림 보셨죠? 커뮤니티에서 저희 이렇게 눕기 딴 그림 있잖아요. 거기다 밑에 이제 글씨를 쓴 건데 그거 포토샵에다가 네. 저희 캡처해가지고 그 위에다 그대로 그린 거예요 마우스로. 누가 봐도 그대로 그린 거죠? 네, 그대로 따라 그렸어요 마우스로. 그래서 누가 봐도 약간 영화관 옆 책방인. 네. 아 시안을 보고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너의 비중이 너무 크다. 그리면서 네가 너무 크게 나온 거 아니냐. 네네네. 이거 혹시 구독자 수 뭐 이런 걸로 그린 거냐? 아닙니다. 네. 타고난 거예요. 그래요. 네. 이따가 받아가세요.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이렇게 생긴 머그컵입니다. 네 예쁘죠? 잘 만든 것 같아. 그러게. 다시 봐도 제 비중이 너무 커요. 조정 좀 해주지 그랬어 포토샵으로. 현실을 반영. 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 앞에다 놓고 해도 되겠다. 네. 마음에 안 들어요? 바닥에 굉장히 친숙한 게 써 있어요. 뭐요? 메이드 인 차이나. 예, 그러면 네. 다시 책 얘기로 네, 넘어가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네. 책에 대한 개관은 했으니까 영화 개관을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네, 영화 개관은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 영화가 제작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이야, 방금 토드 윈즈 누구였어? 굉장히 아는 것 많으시네요. 이럴수록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어쩌죠? 물어보지 말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까? 토드 헤인즈라는 영화 감독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론 뭐 영화 감독 중에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이 양반은 더더욱 대단한 사람인 게 작품이 많이 없어요. 낼 때마다 상을 막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을 좀 받을 때가 된 것 같다. 지난번 한 7년 전에 찍었으니까 요때쯤 상을 한번 받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오스카를 이번에 한 5개 정도 받아볼까. 그러고 이제 하나씩 들고 나오고. 장식장이 한 4자리 정도 비었으니까 좀 이건 4개 정도 채워볼까? 채워보자. 그래서 이 양반이 만든 영화들은 뭐 일일이 다 주워 섬기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수상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캐롤만 아카데미에서 후보에도 못 올랐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작품상 후보가 안 올라갔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의 취향을 배제하고 본다면 캐롤은 완성도로 본다면은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어야죠. 그렇죠. 네.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 노미네이트는 기본이고. 그렇죠. 네, 받았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영화인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950년대에서 지금 그때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굉장히 인권 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전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또 아카데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또 꼰대들이 회원 비율이나 네. 그러니까 대표성을 지니는 주로 이제 회원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카데미 회원 자체가 60대 백인 남성, 그렇죠. 60대 이상 백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물라이트 작품상 줬잖아요. 네. 물론 물라이트 좋은 영화입니다. 네, 되게 그럼요. 좋아해요. 네. 네. 어찌됐건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써지기 시작한 게 99년이에요. 그리고 영화가 나온 게 2013년입니다. 그러면 4년의 시간이 있었죠. 네. 사실 제작을 하려고 했던 건 거의 2090년대 초반서부터 제작을 하려고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투자자가 안 붙었고 하겠다는 배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케인트 블란쳇이 자기가 캐롤 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부터 그나마 조금씩 풀렸다고 해요. 그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적은 제작비, 헐리우드 영화 치고는 말도 안 되는 110억 원의 제작비로 제작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네. 의상이 엄청 네. 화려하잖아요. 그 케이트 블란쳇 캐롤이 계속 모티 그렇죠. 코트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빈티지 코트들을 꿈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씬마다 네. 계속 패치가 떨어졌대요. 그 코트의 한쪽이 아. 모든 씬에서 다 떨어졌다고. 아. 그래서 다시 기워서 하고 그런 식으로 찍었다고. 그러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네. 빈티지한 그 50년대 느낌을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통으로 제작을 한 게 아니라 빈티지한 시절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게 떨어질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빈티지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굳이 떨어질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그 코트가 계속 그렇게 고생을 시켰다고. 뭐 케이트 블란쳇이 입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그 여자가 거적대기를 입었어도 별로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뭐 의상 얘기는 이따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영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토드 헤인즈는 예전에 파프롬 헤븐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파프롬 헤븐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용인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백인 여자와 흑인 남자의 사랑, 그리고 남자와 남자의 사랑, 이런 게 어떤 정신병적 증세, 거의 질병 취급을 받던 1950년대에 그런 사랑을 하다가 부서져 나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파프롬 헤븐. 영화 제목 그대로죠. 여기가 천국일 리 없어.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스스로 그 시대를 천국이고 굉장히 풍족한 시대라고 생각했지만 토드 헤인즈 감독이 보기에는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프롬 헤븐에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비극적인 결말을 얻습니다. 마지막 여주인공은 약간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여자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랑 이 여자가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의 길을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로 해피엔딩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조금 더 사랑에 집중한 영화, 사랑 자체에 집중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어든 게 아마 물론 감독은 처음에 다른 사람으로 내정이 됐다가 한번 바뀌었어요. 네. 오케이를 했다는 얘기는 이 작품에 대해서 애착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토드 헤인즈가 만들고 싶었던 캐롤이라는 영화가 나오게 된 거죠. 네. 벨벳 골드마인 얘기도 잠깐만 할까요? 네. 벨벳 골드마인 보신 분 계시나요? 오, 몇 분 계세요. 매니아야. 네. 사실 이 영화는 글램록이라 그러죠. 네. 70년대 뭐 데이빗 보이 뭐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글램록에 대한 현사 같은 영화죠. 네. 그런데 이 영화도 사실 토드 헤인즈의 영화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서사가 진행되는 영화 별로 없어요. 뭐 보통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제가 목이 말라, 물이 있군, 그리고 물을 집어서 마시고, 이게 서사의 순서인데 토드 헤인즈 감독의 영화는 제가 물을 마셔요. 아니다. 토드 헤인즈 감독의 영화는 제가 화장실을 가요. 그리고 저 새끼는 왜 화장실을 갔을까? 그걸 풀어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목이 말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영화들은 굉장히 이미지가 편린적이에요. 흩어져 있어요. 그걸 머릿속에서 관객들이 막 끼워 맞춰야 됩니다. 보고 나서도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냥 휘발돼 버리죠. I'm Not There라는 영화도 그렇죠. I'm Not There 물어보지 맙시다. 네. 밥 딜런은 아시죠, 여러분? 밥 딜런이라는 가수의 생애를 6명의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이름이 밥 딜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6명은 다 각기 다른 사람이죠. 하지만 이 6명의 이야기는 전부 밥 딜런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그걸 머릿속에서 조립을 해서 밥 딜런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려낼 수는 있지만 그 남자는 거기 없죠. 네. 좀만 쉴게요. 네. 그런 거 치고는 캐롤은 굉장히 서사가 잘 보이게 그렇죠. 만든 케이스에 속하는 것 같고요. 뭐 그 와중에도 이제 앞뒤로 약간 네. 장치를 붙이기는 했죠. 우리 또 이름 까먹었어. 이름 데이빗 뭐죠? 린? 데이빗 린. 그렇죠. 네. 데이빗 린 감독의 밀회라는 45년도인가 42년도 영화에서 네. 밀회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그대로 씬을 따와서 오마주처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캐롤 영화의 오프닝 씬 그대로 거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오프닝 씬이 이제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서사적 그 연결성을 가지게 되죠. 네. 그렇죠. 사실 그 걸작선에 달린 댓글들 보면 네. 죄송합니다. 걸작선 얘기 조금만 할게요. 오마주와 표절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마주의 아주 훌륭한 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써있죠. 오마주라고 그렇죠. 써있죠. 이렇게. 예.
이쪽에 거의 자막으로 오마주라고 써 있는 수준이에요. 그쵸. 네. 약간 장면을 그런 똑같이 따라 썼고 그 장면이 그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요. 네. 편집점. 네, 편집점. 자, 그래서 이제 영화랑 책 개관을 좀 했으니까 네.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혹시 여기 이걸 안 보신 분, 영화를 아예 안 보고 줄거리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두 분? 두 분. 자, 두 분은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면 원치 않으면 알죠? 네. 귀를 알아서 네. 어떻게 인이어 같은 걸로 막으세요? 막든가요. 네. 지금 다 얘기할 거니까 네, 네, 네. 다른 분들은 다 보신 것 같으니까 뭐 줄거리는 아시는 대로 이제 캐롤과 테레즈가 주인공이고요. 캐롤은 남편과 아이가 있죠. 린디라는 아이가 있죠. 네. 이제 남편은 하지라는 남편이 있고. 하지. 약간 들을 때마다 약간 네. 하자 느낌이 나서. 제가 이거 네. 문제 냈었잖아요. 아. 천재 이승국님하고 그랬어. 아 맞아. 그랬었지. 문제 냈잖아요. 칼 챈들러가 맞지? 맞췄나요, 이승국님이? 맞췄죠. 네. 독한 놈이에요. 어떻게 맞춰? 하지라는 네, 이름의 남편이 있죠. 음. 그리고 이제 캐롤은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이제 린디의 양육권을 놓고 누가 린디를 기르느냐를 놓고 이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이 테레즈는 굉장히 평범한 소녀죠. 뭐 20대 19 초반에 살이니까. 19살, 20살 정도 되는 그런 평범한 여성인데 이제 책에서는 테레즈가 무대 디자이너를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나와요. 영화에선 좀 바뀌었지만 네. 무대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평범한 여성이고 그러다가 이제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손님으로 온 캐롤과 말 그대로 눈이 맞았죠. 맞아요. 눈이 맞아서 반하게 되죠 서로. 스파크가 튄 거죠, 정말. 그렇죠. 딱 네. 첫눈에 반하는 딱 네. 그 순간이 있죠. 영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불꽃이 탁 튄 네. 순간인데 영화에서 너무 잘 묘사를 했죠 그 순간을. 약간 루니마라의 표정이 정말 뭔가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를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고 캐롤은 약간 주인공 케이트 블란쳇은 약간 노련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닌 거야. 이미 경험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강렬한 거지. 그렇죠. 네. 제발아 약간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맞아본 사람과 어. 맞아본 사람은 맞아보니까 좀 센데 이런 느낌인 거고 루니마라는 처음 맞아본 거야. 이게 뭐야? 맞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뭐지? 이렇게 아픈 거구나. 뭐 이런. 깜짝 놀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둘이 눈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의도적으로 네. 캐롤이 장갑을 놓고 가죠. 그렇죠. 네. 제가 어디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잘 안 흘리는 물건 중에 하나가 장갑이에요. 흘리기 쉽지 않죠, 그렇죠. 장갑을. 그건 의도하고 던졌다고 봐야 돼요, 그냥. 심지어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바로 할 텐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장갑을 놓고 가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테레즈가 캐롤한테 그걸 돌려주고 그걸 핑계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점점점 가까워지죠. 굉장히 급격하게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순간 눈이 맞았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로 맞아. 막 그 리처드가 뭐라고 하죠. 네. 테레즈한테 너 그 여자 누군지도 모르면서 지금 여행을 가겠다는 맞아. 거냐. 근데 둘은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둘이 밥도 먹고 이제 여행을 떠나기로 하게 되고 여행을 갔다 오는 게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얼개가 되겠죠. 네. 사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영화보다는 훨씬 진행이 느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인공 테레즈는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책을 읽는 사람이 좀 짜증날 정도로 많아요. 좀 작작 좀 해 좀. 그런데 어떤 영화에서는 그걸 제대로 어떻게 묘사를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책에서는 이 테레즈가 캐롤을 보고 그 불붙은 것 같은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편지를 써요. 혼자 막 네. 썼다가 그 주지는 않아요. 혼자 네. 계속 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영화에서는 별로 묘사가 없죠. 그렇죠. 네. 사실 그 편지를 혼자 쓰고 주지 않고 혼자 이렇게 책 같은 데다 껴놓는데 네. 그 편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그렇죠. 되죠. 나중에 네. 영화만 보신 분들은 이제 영화에서 왜 이렇게 여행 다닐 때 탐정 붙여가지고 그 몰래 도청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물론 도청도 나오는데요. 이 테레즈가 혼자 막 썼던 그 편지를
캐롤 집에 있던 가정부가 그 하지한테 팔아넘겨요. 네. 그래서 중요한 증거로 그것도 채택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가정부 굉장히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항상 뒤통수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착하게 살아. 그리고 사실 여러분 뭐 보니까 다 첫사랑들은 다 아직 첫사랑도 안 해봤을 법한 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처음 사랑에 빠지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짓을 해. 그 사람이 직장에서 집에 가는 거 보려고 그 직장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보기도 하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원천 차단. 네. 네. 막 그 사람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막 소설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안 붙일 거지만 편지를 막 써보기도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게 정말 첫사랑인 거죠. 네. 정말 강렬한 첫사랑이 찾아온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전까지 테레즈가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진짜 사랑을 느낀 건 캐롤이 처음이지만 어떤 남자와의 관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없지는 않았죠. 없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네. 남자친구도 있었고 리처드라는 영화에도 나오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뭔가 그 남자친구 전에도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도 있고 근데 그렇죠. 뭔가 탐탁치가 않은 거죠. 그 네. 만나면서 뭔가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소설에서는 그 남자친구랑 뭐 3번 정도 관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싫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던 거예요. 테레즈한테 하나도 좋지도 않고 근데 뭔가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네. 막 자기는 사랑을 해본 적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소설에서 테레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캐롤한테 예전에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그 창문에 비친 어떤 여성이 앉아서 빗질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순간 얼어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확 뭔가 꽂히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테레즈라는 사람이 사실은 동성애자이고 남성에게 아무런 매력을 못 느끼는 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테레즈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는 남들처럼 살려는 왜 엑스맨 2 2편을 보면 거기서 그 돌연변이로 태어난 아들한테 걔네 엄마가 물어봐요. 너 돌연변이가 아니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네.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끼어잖아요. 네. 엑스맨에다가 뭘 끼얹었는지는 아시죠, 여러분? 네. 그렇게 웃기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돌연변인데 돌연변이가 아닌 것처럼 어떻게 노력을 해? 노력을 좀 해봐. 네.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테레즈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제 캐롤을 만나면서 와장창 그냥. 모든 게 뒤집히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사랑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그 캐롤은 결국은 이제 린디와의 양육권 소송을 놓고 본인이 포기를 하죠. 영화에서 네. 보면은 양육권은 당신이 가지고 대신 난 정기적으로 방문을 원한다. 우리 이 이상은 내가 양보 못하고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추한 사람들 아니잖아라고 맞아요. We're not ugly people이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나가는 씬이 있는데 끝까지 품위를 지키면서 자신의 딸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나로 살겠다라는 그 막 너무 근데 괴로우면서도 네. 내가 그 결정을 내린다라는 그 씬이 너무 되게 기억에 참 남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이제 둘의 사랑을 지키려고 하고 마지막 장면은 그러니까 캐롤이 다시 와서 그러니까 테레즈에게 있어서 캐롤은 항상 어려운 존재였어요. 일단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상위 계층에 있는 여자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경험에 있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첫사랑인데 상대방이 너무 노련할 때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막 이런 감정 처음인데 다 알고 있고 난 네가 무슨 생각인지 다 알아. 그런 애들 몇 명 있었어. 뭐 이러면 얼마 재수없어요. 근데 캐롤이 그러거든요. 책에선 특히 더 심하게 그래요. 책에선 진짜 심해요. 장난 아니에요. 책에서는 앞부분은 거의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 관계인데 싶을 정도로까지 네. 좀 테레즈가 착취당하고 있는 것 같아. 감정적으로 네. 엄청 심해요. 영화랑 비교가 안 돼요. 그 영화에 나오는 케이트 블란쳇이 그냥 케이트 블란쳇이라면 책에 등장하는 캐롤은 케이트 블란쳇이 그 토르에 나왔을 때 저 지금 그 얘기를 나왔어요. 이거 넘기고 칼 막 던질 때 있잖아요. 헤라인가? 헬라. 장난 아니고 딱 그런 느낌. 맞아. 근데 던져 칼을 막 던져. 다 맞아. 테레즈 다 맞아. 하지만 사랑해. 그런 약간 말투도 완전히 명령조고 맞아요. 들어와 누워 자
다음날 아침 일어나. 마셔. 밥 먹어. 먹어. 뭐 하는 거지 지금? 어. 약간 그래서 이게 약간 책은 완전히 테레즈의 시선을 통해서만 캐롤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롤의 어떤 심리, 이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줘요. 네. 책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더 그렇게 느꼈나 봐요. 네네네. 네. 테레즈의 심리를 아주 정밀하게 묘사를 하면서 우리가 테레즈의 입장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목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리고 있고요. 그게 또 영화의 약간 차이점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영화는 2시간에 끊어야 되니까. 그렇죠. 2시간 안으로 이제 많은 부분을 해줘야 생략을 되니까.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책을 봤을 때 답답한 느낌이 영화는 좀 적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필요한 핵심 요약해 준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착착착착 나가는 게 있죠. 그리고 영화가 대사를 많이 안 쳐서 좀 좋았어요. 맞아요. 별로 대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이야기만 알아서 하는. 그렇죠. 이 소설에서 사랑해요라는 말이 언제 제일 처음 나오냐면 사랑 얘긴데. 그러니까 사랑 얘기인데 이게 이 사랑해요라는 말이 297페이지에 처음 나와요. 몇 페이지짜리죠 책이? 책이 400 몇 페이지 아닌가요? 456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이후에 나와요. 사랑해요라는 말이. 그 전까지는 계속 그 모양이야. 칼을 계속 던지고 칼을 그렇지. 계속 맞아. 테레즈는 계속 칼을 맞으면서 고민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는 거면 어떡하지? 짝사랑 상태인 거예요. 계속. 맞아. 근데 또 상대방이 웃기게 반응을 해. 그러니까 포기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아, 그지 같은 거예요. 죽겠어요. 아주 읽으면서도 어찌나 막 속이 애리든지 정말 이게 약간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조금 들어있죠. 네. 네. 그래서 더 테레즈의 마음을 섬세하게 묘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트리시아 스미스라는 작가가 심리 묘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원래 우리가 스릴러 작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스릴러의 또 꽃이 심리 묘사 아닙니까? 그럼요. 이렇게 쬐어오는 그 느낌을 살리려면 심리를 굉장히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로맨스 소설에서의 그 장기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스티븐 킹이 멜로 소설을 쓰면 이렇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금 되게 집요하게 이 감정을 막 따라가거든요. 게다가 캐롤은요 처음에 되게 공포스러워요. 이 사람이 하는 짓은 얘가 테레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맞아요. 그래서 나는 약간 새끼처럼 가려나 이게 막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왜 새끼에서 보면은 양조위가 관계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하잖아요. 되게 미루다가 이렇게 막 거의 막 진짜 착취적으로 하는. 막 거의 막 이렇게 막 때려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굉장히 섬세한 묘사가 드러나는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읽어드려야겠다 싶었던 부분이 두 군데 정도 있었는데 정말 패트리시아 스미스가 사랑의 순간을 너무나 잘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드 헤인즈가 그걸 받아서 정말 잘 표현을 해줬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런 상태구나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가 어떤 장면이냐면 둘이 이제 장갑 돌려주고 나서 다시 만나서 이제 밥 먹고 하는 딱 그 시즌에 벌어진 그때의 얘기인데 혼자 사는 건 괜찮나요? 그녀가 물었다. 테레즈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다. 그래도 시시콜콜한 것까지 말하지는 않았다. 어디선가 읽은 사연보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6문장 정도 늘어놓은 것 같았다. 이제와 과거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테레즈의 어머니가 프랑스계나 영국계든 헝가리계든 중요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일랜드계 화가였든 체코 출신의 변호사였든 돈을 많이 벌었든 못 벌었든 상관없었다. 어머니가 8살짜리 딸을 세인트 마거릿에 보낸 이유가 딸이 떼쟁이나 말썽쟁이여서든 우울한 골칫덩어리여서든 관계없었다. 테레즈가 그곳에서 행복했든 말든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행복해졌기 때문이다.
부모와 배경 따윈 아무 필요 없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이게 그 처음 둘이 점심 식사할 때의 장면이에요. 저는 네. 이 장면 보면서 약간 네. 그런 느낌 들었어요. 왜 남자가 자기가 꽂힌 여자한테 네. 얼레벌레 어떻게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어요? 여기가 처음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남자의 머리는 정말 평생 최고 속도로 돌아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면은 어쩌서 어떻게 말아드리겠구나. 네, CPU가 막 돌아가고 있구나. 여자는 아무 생각 없는데 남자 혼자 확 돌아가요. 대부분 그리 장고 끝에 악수를 두죠. 네. 약간 이상한 말이 어. 결국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식 속에서는 완성된 문장이고 그 끝 문장을 말했는데 앞에 얘기를 안 앞에 얘기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거죠. 저는 네. 제가 가죽을 좋아해요. 채찍도 좋아하죠. 뭐 이런. 마지막에 채찍도 좋아하죠만 나온 거야. 그렇지, 앞에 얘기를 안 하고. 그럼 여자 뭐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막 테레지만 계속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장난 아니에요. 네. 머릿속이 장난 아니야. 캐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갖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고 테레지 혼자 막 머릿속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요 장면이 정말 그리고 인상적인 건 테레지가 거기서 이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 사람한테 빠진 게 확실하고 네. 나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그게 다 드러나죠. 네. 글 속에서.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정말 너무 여러분 이 소설 꼭 읽으세요. 제가 이 소설을 영화를 당연히 먼저 봤고 네. 이게 영화 개봉 후에 요 버전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영화 먼저 보고 이걸 봤는데 책을 이번에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으면서 캐롤 OST를 틀어놓고 계속 읽었거든요. 약간 주술사 분위기 났겠어요? 죽음이에요. 이거 틀어놓고 읽잖아요. 그럼 네. 진짜 눈물이 줄줄 나요. 진짜 읽고 있으면은 바닥에 막 진 같은 거 그리고 가운데 앉아서 이런 거 아니죠? 캐롤 소환하고 막. 네. 근데 진짜로 그거 들으면서 이거 읽으면 눈물이 진짜 막 줄줄 나는데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캐롤이랑 테레즈가 이제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여행을 다니다가 어떤 이제 호텔에서 그냥 나오는 이야기인데 호텔에서 그 어느 프랑스 할머니를 알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할머니랑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요 며칠 두 사람은 단 둘이 산악 지역으로 드라이브를 나가서 내키는 대로 아무 길이나 탔다. 그러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마음에 들어 하룻밤을 묵었다. 잠옷도 칫솔도 없었다.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그날 밤은 시간 속에 고립된 섬이 되어 가슴과 추억 속 어딘가에 그 모습 그대로 절대적 존재로 박제됐다. 테레즈는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지극히 완벽해서 귀하디 귀한 존재. 대단히 귀해서 이런 행복이 있는지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 그저 행복하기만 했지만 그 행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다른 존재,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모했다. 손에 든 커피잔, 저 아래 정원을 빠르게 가르는 고양이, 구름 두 개가 소리 없이 맞부딪히는 모습까지도 테레즈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갑자기 찾아드는 행복이 뭔지 몰랐던 테레즈. 그 여파로 지금 자신의 상태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유쾌하다기보다 오히려 이따금씩 고통스러웠다. 자신에게만 심각한 흠이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 골절된 척추로 걷는 것만큼 겁이 났다. 캐롤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어도 테레즈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 말들은 모두 녹아내렸다. 테레즈는 자신의 반응조차 두렵고 믿을 수 없었다. 남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웠다. 캐롤도 이런 반응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네, 이런 부분인데 저희 엄청나죠. 네. 저희 그 고급 인력께서 알아서 BGM을 중간에 잔재주를 좀 부리시네요. 알아주셨어요. 이런 표현들 너무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절대적 존재로 박제됐다. 이런 표현들이 진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행복에 빠진 사람이 겪는 미묘한 고통과 지고의 행복과 막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하는 그렇죠. 네,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인생이
인생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박제되어야 그게 영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기억만 영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테레즈가 느낀 건 그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날을 잊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묘사인데요. 좀 양이 좀 많긴 해요. 네, 네. 네. 이런 게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래서 성질 급한 분이 좀 읽으시면 약간 나중에 약간 나중까지 가면 약간 몰릴 수 있다. 아, 네. 네네. 물론 겨울님이 낭독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아니, 약간 사람에 네. 따라서 그럴 수 네. 있죠.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책장이 팍팍팍 넘어가는에도 불구하고 묘사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이제 일어나는 사건에 비해서는 묘사량이 좀 많아서 네네. 묘사가 많은 소설이기는 네. 해요. 이제 물론 저 같은 인간들은 네. BGM 틀어놓고 이러면서 막 읽었지만 씨, 알겠어 그래 이러면서 있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네. 이런 묘사를 영화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타란티노 영화도 아니고 CMR 잭슨이 나와가지고 막 나레이션을 해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순간은 영원히 박제되었다. motherfucker 막 이러면서 할 수가 없잖아. 아니면 저기 있잖아요. 신 목소리 하시는 분. 신 목소리? 그 저기 누구죠?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만? 모건 프리만 좀 어울릴 것 같긴 모건 하다. 모건 프리먼 목소리로 약간 쇼생크 탈출처럼. 그러면은 네, 이 영화는 완성도가 2계단 정도 떨어졌을 그렇죠. 것이다. 그런데 토드 헤인즈 감독이 이런 걸 구현을 해요. 몇몇 장면에서 이런 게 딱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처음 캐롤하고 테레즈가 같이 드라이브를 나가는데 터널에 빨려 들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터널, 네. 의도적으로 굉장히 어떤 시커먼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뿌연 하늘이 나와요. 그렇죠. 네, 어떤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 같은 걸 상징하는 거겠죠. 근데 상징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만 해도 이렇게 검은색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옆에 캐롤이 타 있기 때문에. 네. 사랑에 빠졌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네, 거기서의 사운드 트랙이 굉장히 절묘해요. 맞아요. 그 이제 여기 캐롤의 그 주제 OST가 주제 사운드 트랙이 나오면서 거기에 You Belong to Me라는 팝송을 굉장히 한 소절을 굉장히 길게 늘어뜨려서 약간 네. 초현실적으로 들리게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초현실적이고 막 라디오에서는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막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랑 이런 게 합쳐지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디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죠. 약간 인터스텔라 생각나지 않습니까? 5차원으로 빨려 네, 들어가는. 시공간이 왜곡되는 거죠 그때. 노래는 느려지고. 맞아요. 노래가 네. 막 테이프 늘어진 것처럼 네. 들리고 세상이 뭔가 다르게 보이고 네. 그리고 되게 전체적으로 토드 헤인즈가 의도적으로 약간 반사된 이미지들을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어디 유리를 통과하거나 유리에 비친 모습이나 이런 네. 걸 뿌옇게 보이는 모습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막 합쳐지면서 이렇게 같이 작용을 하는 맞아요. 네, 그런 장면이죠. 근데 제가 캐롤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점은 이 영화는 상징은 많은데요. 이렇게 넘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막 나를 알아맞혀봐 이러지 네, 않아요. 안 그래요. 무슨 내가 누구게 네, 이러진 뭐, 않아요. 무슨 뭐 20계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게? 20곡에 20곡이에요. 계단이 왜 나왔지? 20계단이요? 20계단이요? 어디야 거기는? 저도 잠깐 어디 갔다 왔나 봐요. 네. 네.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상징들은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16mm 필름으로 찍혔습니다. 네. 16mm 필름은 그냥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 자글자글. 네, 그리고 화면 전체가 약간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약간 약간. 끓어요. 음. 입자가 거칠어서 약간 부글부글 끓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이동성이 좋아요. 그래서 16mm 카메라로 찍은 한국 영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자꾸 물어보세요. 아싸, 나만 안다. 드디어 모르는. 드디어. 네네네. 16mm 카메라로 찍은 영화 중에 한국 영화가 짝패. 류승환 감독 영화죠. 근데 사실 거기는 예산 문제 때문에 쓴 거고. 네, 이동성이 좋다는 건 뭐예요? 액션 영화를 찍을 때 카메라가 같이 날아다니게 되잖아요. 카메라 가만히 서갖고 찍으면 그 뭔 재미야. 그래서 16mm 카메라를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토드 헤인즈 감독이 의도적으로 16mm 카메라를 썼어요. 그렇죠. 그런 거친 질감을 내기 위해서.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똑같이 1950년대를 다루고 있는 파프론 헤븐 같은 경우에는 35mm로 굉장히 쨍하게 찍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그 1950년대 미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망 좋은 곳에서 잘 보이게 좋은 화질로. 하지만 캐롤에서 그리고 있는 1950년대는 가릴 건 가리고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느끼게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지가 잘 이게 희미해지게 돼요. 그래서 토드 헤인즈 감독이 어떤 방법을 썼냐 그러면 주인공들을 시대 한가운데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두 발짝 떨어져요. 캐롤 영화를 보시면 만약에 지금 이게 캐롤 영화다 그러면 일반 35mm로 찍은 영화가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라면 캐롤은 저랑 겨울님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리창이나 유리문이나 이런 걸 한번 거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씬 있죠? 캐롤과 애비가 함께 대화를 하는 씬에서도 카메라와 그 차 사이에 차가 한 대 더 지나가요. 그러니까 16mm로 찍으면서 주인공의 심리나 주인공이 처해 있는 처지는 강렬하게 전달을 하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놓치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뭐 제가 토드 헤인즈랑 술을 한잔 해본 것도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네. 전화번호 없으세요? 없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상징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생각이 났는데 영화랑 책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제가 이걸 영화를 볼 때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영화를 볼 때는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번에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영화를 보면서 다시 이게 이거구나라고 느꼈던 게 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라는 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처음에 그냥 테레즈가 골라주는 이제 그런 뭐 자기가 어렸을 때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기차를 골라주고 그 캐롤의 집에 가면 그 조립된 기차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근데 이 말은 정확히 뒤에 캐롤이 테레즈를 떠나면서 캐롤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이 기차의 상징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캐롤이 뭐라고 쓰냐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라고 쓰거든요. 그 편지에 그러니까 영어로는 Everything comes in full circl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원이란 표현이 안 들어가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모든 건 다 원을 돌아서 오게 돼 있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처음 등장했던 기차랑 당연히 연관이 있는 상징인 것이고 이 소설과 영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기차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을 돌아서 자기 자리에 결국은 올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대면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멀리 떠나든 아무리 멀리 여행을 다녀오든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과 처지를 향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상징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잘 만든 영화들의 상징이 다 그렇듯이 이건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거는 테레즈의 심정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그쵸. 그리고 처음 테레즈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인간사 전체를 상징하기도 해요 사실. 네. 하지만 캐롤에겐 뭐가 있다? 자동차가 있죠. 기차는 기찻길이 깔려온 곳만 갈 수 있지만 자동차는 물론 뭐 자동차도 도로가 깔려야 갈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비포장도로 엔간한 데는 갈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등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캐롤이 테레즈를 태우고 드라이브하는 장면이 유난히 많은 것도 그것 때문이죠. 기차와의 대조적인 모습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기찻길이 아닌 차를 타고 터널로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테레즈의 처지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테레즈도 그렇고 캐롤도 그렇고 테레즈는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마치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처럼 사는 그런 소녀로 시작해서 캐롤을 만나서 강렬한 사랑을 했다가 자기는 캐롤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캐롤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이고 캐롤의 그런 입장 역시 테레즈를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이혼과 양육권 소송과 이걸 놓고 싸우던 대로 떠난 것 같지만 다시 돌아와서 해결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둘이 한 달 정도 헤어지잖아요. 네.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걸 표현을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1950년대라는 아무것도 없던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던 시절이고 뭐 보통은 전보를 보내서 막 하고 그 사이에서 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서스펜스가 있거든요. 그 막 네. 전화했을 때 네. 캐롤한테 전화하잖아요. 테레즈가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캐롤이 이렇게 끊잖아요. 끊고 나서 테레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아, 근데 절대 네. 안 되는 네. 장면인데. 지금 같으면 막 장문에 카톡을 보냈겠죠. 그렇죠.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어쩌고저쩌고. 사실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게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 어떤 잔재미를 부여해주는 건 배경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배경은 동성애가 정신병 취급을 받던 시대 상황하고도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볼 때도 만약에 지금 시대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났다면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렇겠죠. 네. 뭐 이렇게 막 그런 뭐 죽여다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일단 원수 가문이라는 것이 그렇죠. 존재했을 것인가. 아. 그러네 정말. 네. 아니 뭐 삼성가랑 현대가랑 결혼한다고 뭐 원수 가문이겠어요? 뭐 좋다 하고 결혼하겠지. 그렇죠. 네. 어찌됐건 미국의 1950년대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조금 더 금기에 가까운 것이 되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동성애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파프롬 헤븐에서 보면 동성애자인 남자한테 심리 치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캐롤은 실제로 심리 상담을 받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성애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캐롤이 짜증내죠. 언제까지 어. 점심을 토마토 젤리를 먹어야 되고 지금 이 심리 치료사를 계속 가야 되고. 네. 토마토 젤리가 정말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있으면 진짜 맛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맛없을 것 그 같은데. 점심마다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없었던 병이 생기겠어. 맞아. 그렇죠. 토마토 증오증 뭐 이런 거 생길 것 같아.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굉장히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웃기는 점이죠. 찍어 누르는 게 강할수록 왠지 거기에 복종하는 마음이 더 강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건 심하게 찍어 누르면 더 크게 반발하는 존재예요. 네. 그 테레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 자기의 지금 억눌려 있던 삶의 해방구를 전부 캐롤에게 몰아줍니다. 그래서 테레즈 입장에서는 캐롤이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나의 올바른 정체성, 그리고 첫사랑, 이 모든 걸 캐롤이 전부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는. 그리고 테레즈가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테레즈의 배경이 안 나오죠. 가족이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테레즈의 도대체 쟤는 왜 가족 없이 저렇게 혼자 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책에서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테레즈는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8살 때 어머니가 테레즈를 기숙학교로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더 이상 그러니까 테레즈를 낳은 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테레즈를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은 어머니였던 것이고 아버지 역시 테레즈에게 큰 사랑을 주지는 않았고 그래서 테레즈라는 사람 자체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테레즈가 남자친구인 리처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혼자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너는 돌아갈 가족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일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믿는구나. 돌아갈 곳이 있는 걸 믿는다는 건 어떤 걸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본인은. 그렇죠. 테레즈가 그런 이야기를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테레즈는 말하자면 안정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맞습니다. 테레즈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정적인 관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숙학교에 있을 때 본인이 좋아했던 수녀님이 주신 네. 장갑이 있는데 테레즈는 그 장갑을 한 번도 안 껴요.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한 번도 안 끼고 있다가 테레즈가 본인이 커버려서 그 장갑을 결국은 못 쓰게 돼요. 못 끼게 돼요. 손보다 작아져서. 그러니까 이 테레즈라는 사람 자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랑을 줘본 적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소설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하냐면 캐롤과 처음에 그런 이렇게 알게 되고 테레즈가 캐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게 나오면서 동시에 테레즈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른바 엄마 없는 딸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캐롤과의 관계가
약간 대체 엄마, 대체 어머니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고 애인이고 친구고, 그러니까 모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모든 것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라는 게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의미에서의 모든 것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테레즈한테. 그래서 테레즈는, 그러니까 저는 테레즈와 리처드의 관계가 테레즈의 노력의 흔적이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계속 결핍된 채로 살아왔으니까 네. 짝퉁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나도 건전한, 그러니까 건전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정상적인 그 시대 상황에 맞춰봤을 때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싶었던 거죠. 돌아갈 곳을 그렇죠.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런데 리처드는 테레즈한테 유럽으로 여행을 가자고 해요. 유럽은 그 배경에서 동쪽입니다. 그리고 캐롤과 만난 테레즈는 서쪽으로 여행을 가죠.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던 거예요. 테레즈가 그리고 있던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자기의 정체성에서 완전히 반대쪽이었던 거죠. 그걸 캐롤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캐롤 또한 그 사람은 테레즈와의 관계로 인해서 딸을 볼 권리를, 그러니까 딸의 양육권을 잃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소설에는 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름 기억 잘 못하면 린 뭐? 얘 누구야?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데 딸이에요. 네. 그러니까 캐롤에게 있어서도 테레즈는 연인이자 딸이자 가족이자 모든 것이었던 거죠. 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가 네. 서로를 정말 탁 네. 채워주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면서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 같은 걸 보여주는 소설인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 다 일그러져 있는데 그 일그러진 부분이 테트리스처럼 딱 맞으면 그 사람이 내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서로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좀 불안하지 않나. 네. 너무 잘 맞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소설 끝에서라도 두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둘 중에 하나가 떠나게 된다. 저는 제가 성격이 약간 그래서 네. 해피엔딩이지만 네. 이 관계가 되게 지저분하게 끝장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조금 해봤거든요. 테레즈는 캐롤이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첫사랑의 특징은 뭐다? 하고 있을 땐 이게 내 마지막 사랑 같지만 정신 차리고 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테레즈는 상대적으로 캐롤보다 너무 어려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커플이죠. 그렇죠. 그리고 테레즈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이든 동성이든 테레즈를 보고 다가오니까요. 그럼 이 관계가 마지막에 완전 파국이 될 수도 있겠다. 캐롤 권총 있잖아, 캐롤. 네가 내 모든 것이었어.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우리 그런 슬픈 상상은 네,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네. 네. 하지만 작가는 이 얘기를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어 했어요. 네.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네. 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 작가 이름이, 잠시만요. 도와주지 마. 내가 그래.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네. 네. 빵 이름 같네요. 어쨌건 이 사람은 스스로 동성애자이면서 몇 명의 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만났던 애인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왔던 캐롤처럼 이것 때문에 양육권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극들을 거쳐오면서 어떤 이 사람은 완성된 사랑을 그리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캐롤과 테레즈가 서로에게 맞는 조각으로 디자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징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네. 이건 책에 나오는 상징인데요. 영화에선 생략이 된 건데, 이제 영화에서는 처음에 테레즈가 캐롤한테 막 빠지면서 본인은 여자랑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리처드한테 한번 떠보죠.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끌고 가는데 리처드한테 너 그러면 남자랑 만나본 적 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 장면이 책에서는 조금 달라요. 책에서는 그 리처드네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왁자지껄한 집에서 뭐 이렇게 막 홈파티가 벌어진 와중에 리처드가 테레즈한테 연을 날리러 가자고 맞아요. 이야기를 해요. 네. 본인이 직접 만든 연이다라고 하면서 연을 들고서 둘이 연을 날리러 갑니다. 연을 날리러 가가지고 이제 연이 계속 막 잘 안 올라갔다가 막 도로 떨어졌다가 뭐 이제 막 리처드가 날려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다가 또 너무 높이 올라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거 자체가 사랑에 대한 사실 은유죠. 그 그렇죠. 챕터가 통째로 연에 대한 게 통째로 사랑에 대한 은유인데 근데 연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연을 날리면서 테레즈가 물어봐요 리처드한테. 남자랑 남자, 여자랑 여자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그 연을 날리면서 처음 해요. 막 그렇게 물어보다 리처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기거든요. 이거 뭐 그런 사람도 있다더라.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연을 날려요, 계속. 마지막에는 연이 엄청 하늘 높이 올라가서 테레즈가 연을 이제 잡고 있어요. 근데 네. 막 하늘 높이 엄청 높이 올라가니까 리처드가 그걸 끊어버리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리처드가 칼을 가지고 그걸 끊어요, 연을.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려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렇죠. 그 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리처드와 테레즈의 관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테레즈와 캐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위태롭게 계속 막 흔들리다가 결국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되어버리는 그런 장면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줄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속칭 본인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 이성애자의 손에 끊어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 벌써 1시간 네. 15분이에요. 와우, 말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되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네. 여러분 네. 어떻게 뭐 이렇게 지루하진 않으세요?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 다? 저도 아까 여기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사실은 이 안에 있을 때부터 약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네.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 그러시죠. 이제 영화에서 제가 아까 음악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음악을 만드신 분은 카터 버웰이라는 음악 감독이고 쓰리 빌보드 영화 음악도 했고 이제 코엔 형제 영화 중에 인사이드 르윈 데이비스를 빼고 나머지 모든 영화 코엔 형제 영화의 음악을 했습니다. 그 인사이드 루인 데이비스의 케인트 블란쳇이 나오죠. 그렇죠. 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나온다고요. 네, 네네. 네. 그분이 한 영화 음악이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재즈 넘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지 리빙이라는 정통 스탠다드 재즈 넘버인데 네. 이지 리빙은 이제 그 테레즈가 캐롤네 집에 갔을 때 피아노로 치는 그리고 나중에 음반을 주죠. 선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음반을 선물로 주는 그 곡이고 굉장히 정통 재즈 넘버예요. 뭐 이지 리빙 말 그대로 마음 편하게 쉽게 살자 뭐 이런 약간 내용의 네. 네, 스탠다드 재즈 넘버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사운드 트랙에 포함이 되어 있는 You Belong to Me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것도 그렇죠. 곡이죠. 가사가 이제 You Belong to Me라는 것 자체가 벌써 뜻이 너는 내 거다라는 거잖아요. 너는 내 거다. 확신이죠, 확신. 그렇죠. 너는 내 거다라는 게 처음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제 흘러나오는 음악이고 이제 가사를 좀 보면 약간 저는 이 음악이 나올 때 비포 선라이즈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둘이 같이 레코드 가게 들어가서 노래를 네네네. 듣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그 미묘하던 감정이 한 4분의 1 정도는 확신이 되거든요. 아, 네네. 지금 나오는. 저분 아, 되게 센스 빠르셔. 있어. 네. 지금 좀 볼륨 살짝 올려보실까요? 네, 이런 노래. 이런 노래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사실 가사 내용 별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무슨 막 세상에 어떻게 되든 너는 내 거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or until I come home to you, you belong to me 이런 가사가 있는데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가 집에 올 때까지 혹은 내가 너의 집으로 갈 때까지 너는 내 거다. 라는 네,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영화랑 되게 잘 어울리는 맞아요. 가사인 거죠. 네. 뭔가 서로가 서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되게 잘 어울리는 사운드 트랙 선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지리빙도 사실 비슷해요. 내용 보면은 뭐 너가 없는 삶은 나한테 별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너만을 사랑해 막 그리고 너무 너 없는 삶이 싫고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제격인 곡들을 딱 선곡을 해가지고 영화에다가 넣었다라는 느낌이 있고 처음에 이 영화를 제작을 할 때 토데인즈가 50년대 초 그러니까 이게 50년대 초니까 50년대 초에 유행했던 음악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이 캐스트들한테 다 돌렸대요. 들어보라고. 그래서 여기 뭐 프로듀서, 뭐 캐스트, 뭐 여기 뭐 등등등 여러 스태프들이 그 토데인즈에 말하자면 어썸 믹스를 듣고 네. 듣고서 약간 영화의 정조 같은 것을 이제 느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봤고 음악이 진짜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든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에 계속 그 템포가 있어요. 쿵쿵쿵쿵 하는 그 템포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되게 심장 소리처럼 들리는 그렇죠. 게 있고요. 네. 그 밑에 콘트라베이스로 엄청 낮은 음을 깔아주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정조를 쫙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좋은 곡들이고 잘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기존의 곡을 선곡해서 영화 음악을 쓰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죠. 퀸틴 타란티노. 네. 네. 그 사람이 서부극에 랩 음악을 넣었잖아요. 저 그거 깜짝 놀랐거든요. 잘 어울리잖아요. 네. 세상에 장고가 총을 쏘는데 랩 음악이 나와. 근데 못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약간 좀 정통 멜로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닭살스럽고 굉장히 좀 오글거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굉장히 단무지 역할을 잘해주지 않았나. 되게 정조를 잘 만들어주는 음악인 것 같고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샌디 파웰이라는 의상 담당자가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대 초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다. 그러니까 그렇죠. 40년대의 유행이 남아 있으면서도 새로운 패션으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시기여서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고요. 약간 샤넬풍의 어떤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면서도 테레즈 같은 경우에는 막 청바지를 입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상 디자인을 하는 게 재미있는 작업이었다고 하고요. 이 캐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붉은색이라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죠. 캐롤이 본인의 어떤 욕망을 표현하고 실현하고 뭔가 자신의 그런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들에서는 붉은색의 어떤 손톱 붉은색의 스카프, 붉은색의 모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계속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그 이제 둘이 헤어지고 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리처드가 아니라 하진의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이럴 때 보면은 붉은색이 하나도 없어요. 파란색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정말 이렇게 초췌한 얼굴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식의 색감 변화 같은 거 그리고 테레즈 옷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화가 많죠. 처음에는 그 이제 소설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소설에서도 아 자기 너무 막 플랫슈즈에 너무 이 볼품 없는 옷을 입고 있고 캐롤은 막 모피 막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 평범한 그냥 진짜 계급도 낮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뒤로 가게 되면 그 뉴욕타임즈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테레즈가 입는 옷도 굉장히 어떤 포멀하게 바뀌죠. 포멀하게 확 바뀌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테레즈의 성장을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테레즈의 성장담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라고 네, 느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테레즈의 성장 이야기 같았어요. 사실 거기서 캐롤하고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테레즈는 또 자기 나름의 사랑을 찾았을 것이고 네. 나름의 삶을 그러니까 그 계기가 중요한 거죠. 테레즈는 캐롤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확신이 없는 성격이었어요. 우유부단하고 영화 대사에도 나오죠. 저는 아침 메뉴도 결정을 못한다고. 그런데 캐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 면을 표현해준 배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루니 마라. 네, 케이트 블란쳇이야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네.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다 똑같은 옷을 입고 50년대는 굉장히 획일화된 패션의 시대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식당에 케이트 블란쳇이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여자가 뭘 안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물론 뭐
다른 여배우가 했어도 뭐 조명이나 이런 걸로 효과는 냈겠지만 만약에 거기 샤론 스톤이 앉아 있었다면 저희 다른 분위기가 났겠죠. 느낌이 완전히 달랐겠죠. 네. 그런데 케이트 블란쳇이었기 때문에 음. 우아하면서도 뭔가 유염하면서도 농밀한 그런 느낌이 제대로 잘 살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배우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연기를 했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엄청나죠. 그냥 네. 있다는 것만으로 맞아요. 느껴지는 그 존재감이 있죠. 그리고 루니 마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여자를 거기서 처음 이 여자라고 이 여배우를 아니죠, 이 배우를 네. 네, 이 배우를 거기서 처음 봤어요. 밀레니엄에서 처음 봤거든요. 아, 네네네. 밀레니엄 보신 분이라면 루니 마라를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네. 네. 거기 보면 막 머리 반 정도 밀고 스킨헤드에다가 막 그 뭐죠? 네, 피어싱. 진짜 콧뚜레라고 할 뻔했어. 피어싱 이따만한 거 하고 그냥 문신 막 드래곤 문신 막 있고 직업은 또 해커예요. 근데 그 여자가 심지어 막 007을 갖고 놉니다. 007 다니엘 크레이그가 상대 역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는 밀레니엄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영화는 탐정물인데요. 추리, 어떤 인과관계 추측, 그리고 실제 범인과 격투 다 여자가 해요. 그리고 007은 그 여자의 좀 심하게 말하면 성욕 푸는 대상 정도? 무려 007을 데려다가 그렇게 써버리는 영화거든요. 007 이어서 데려다 그렇게 그렇죠. 쓴 거죠. 네. 네.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그렇게 나왔던 여자가 정말 정말 안면을 싹 바꾸고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처음엔 되게 가증스럽다가 왜 이래? 막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연기 폭이 굉장히 넓은 배우다. 연기 너무 잘하죠. 네. 네. 막 그 표정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다 맞아. 보이고. 그러니까 캐롤한테 반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대단히 무슨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표정 하나, 눈빛 네. 하나, 입꼬리 약간의 그런 움직임으로 모든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연기를 네. 하죠. 두 배우가 아마 이 극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런 대사는 필요 없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쳐내버렸다고 하죠. 네. 그 감독은 분위기, 그러니까 책이 묘사하는 부분을 분위기로 메꾸려고 했던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연기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가령 설득력이 없어서. 그렇죠. 아이돌 모 씨가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재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다른 방향으로. 네.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연기로 그 묘한 분위기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그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카메라의 움직임이 약간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약간 카메라의 움직임이 관능적입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곡선으로 나갔던, 부드럽게 나갔던 카메라의 움직임이 두 사람이 대화할 땐 직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망하면 진짜 심각하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걸 살려냈기 때문에 높은 완성도의 영화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둘이 처음에 마주 앉아서 밥 먹을 때 보면은 맞아요. 화양연화 생각나지 않나요? 비슷하죠, 정말. 서로 이렇게 거의 무릎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긴장한 상태로 밥을 먹는 그 느낌이라든가 그런 걸 막 표현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보는 내가 더 긴장이 돼요. 보고 있는데 막 긴장이 되는 그런 느낌. 캐롤이 뭐라고 할까? 그 캐롤이 뭔가 던지면 이렇게 테레즈가 뭐 대답을 할 듯 말 듯 막 이러잖아요. 말 좀 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테레즈가 책에 비해선 되게 능동적인 캐릭터가 됐어요. 맞아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테레즈가 사진을 찍는다라는 것인데 네. 사진을 찍는다라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박제죠. 상당히 그러니까 그 영어로 슛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도 슛이라고 하고 총을 쏠 때도 슛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두고 수잔 손택이 이제 책을 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테레즈가 인물 사진을 안 찍는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풍경 사진만 찍어요. 새, 뭐 기차 이런 것만 찍다가 사람을 처음 찍는 게 캐롤이에요. 왜냐하면 테레즈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기에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침습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첫 대상이 캐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을 사진으로 찍는다는 것은 내가 허가받지 않은 그 공간에 내가 함부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찍지 않는 것이거든요. 대사로도 그게 표현이 되고 그 데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테레즈가.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주도권을 잡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여러분 카메라 앞에 서면 되게 긴장되지 않으세요? 뭐 렌즈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본능적인 두려움인데 테레즈가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근데 책에서는 그냥 무대 디자인, 연극 무대 디자이너거든요. 굉장히 연극에 관련돼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 가장 뒤에 스며들어 있어야 되고 티가 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수동적이고 더 약간 연약한 캐릭터, 더 잘 보이지 않는 캐릭터였다가 영화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면서 약간 능동성이 살아난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 네. 답답한 게 좀 있죠. 계속 그렇죠. 예스라고만 대답하고 노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책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이다. 많이 완화된 거다.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무감각해진 게 이게 나이를 먹어서인가 하는 생각이 좀 제가 이렇게 제 취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통 멜로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책을 읽으면서 약간 겨울님한테 이를 갈았어요. 아이씨 막 이러는 총이 나오는데 발사되지 않아. 맞아. 계속 총만 계속 닦아. 발사되지 않는 총이 나오는. 계속 총구멍 막 넣어서 쑤시고 막 이러는데 발사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약간 좀 근데 좀 이렇게 스스로를 되게 돌아보는 경험이 되었어요. 네. 본인의 감성을 네. 돌아보는. 그렇죠. 나도 네. 되게 어린 시절에 네.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히 오래 전에는 네. 이런 구절에 마음이 움직였을 때가 있었지. 네. 확실해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건 그러니까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말할 때마다 하는 거지만 남성의 취향을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이건 영화건 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되게 좋은 영화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손이 안 가는 영화 있어요. 네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님이 재밌게 보신 뭐 2029 블레이드 러너 네, 이런 거 재미는 있어 보여요. 좋은 영화인 것도 알겠어. 근데 손이 안 가. 근데 영화관 좀 책방하면서 읽었잖아요. 네네네. 봤잖아요. 네. 근데 캐롤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영화인 거 알아. 케인트 블란쳇 어우 좋은 배우지. 눈이 말아 최고지. 근데 안 봐. 계속 안 보는 거야. 보면 어떨지가 거의 보이거든. 근데 약간 저는 이 영화에 좀 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촬영과 연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영화는. 그렇죠. 네. 그 예상을 뛰어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태에서 관람을 했다면 내일 행사니까 빨리 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본 영화다라고 해서 봤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얻어가는 게 많은 감상이었을 거예요. 좋은 영화죠. 네, 네. 좋은 영화고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고 그리고 50년대 미국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화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영화거든요. 물론 영화 자체가 만들어진 건 얼마 안 됐지만 50년대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그 가치관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캐롤의 선택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네. 거기서 무슨 모성애로 가서 애를 위해서 테레즈를 포기하고 정말 욕을 하고 싶네요. 네, 방금 욕할 뻔했어요. 네.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네.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JK 필름에서 영화를 만들 거예요. 아니야 하지 마. 그러면 캐롤하고 애하고 헤어지는 것만 한 30분 나왔을 거야. 애가 나가다가 자기를 잡고 나가는 어른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서 엄마랑 껴안고 그리고 안 돼. 캐롤과 테레즈가 헤어지면서 한 1시간 울었겠지. 안 돼.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역시 배우가 방점을 찍어버리죠. 우리 그렇게 추한 사람들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 대사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만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 토드 헤인즈 감독은 본인 스스로가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선이겠죠. 이성애자를 볼 때.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는 뭐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말이 안 통하는 인물로 그리지는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 정도가 있으면 한 네. 85 정도까지 네, 별로인 인물로 만들었죠. 그렇죠. 네. 15 정도만 조금 남겨주고 네. 한 85 정도. 그 되게 막 남자 되게 덩치도 좋고 힘도 좋아 보이는데 캐롤이 밀면 막 넘어져. 후통통 넘어가요. 막. 혼자 자빠지고 막 이러면서 그게 보통 영화에서는 버림받은 여자가 하는 스탠스거든요.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데 그거 남자가 하는 거야. 카일 챈들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너무 좋더라고 그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시대를 정복할 수도 있고 남녀 관계를 정복시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멜로라는 틀로 굉장히 많은 걸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멜로라고 해서 항상 사랑 얘기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뭘 의미하는지. 파프롬 헤븐도 마찬가지고 벨벳 골드바인도 마찬가지고 I'm Not There는 좀 다르고요. 토드 헤인즈 감독은 계속 멜로라는 장르를 통해서 어떤 시대에 매몰되지 않은 개인들을 그려내는 사람이거든요. 뭐 물론 이 양반이 영화를 많이 만들진 않아서 어떻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스토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지금 9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 이제 이쯤에서 Q&A를 좀 받아보고요. 그렇죠. Q&A 뭐 캐롤에 대한 질문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저희 영책방에 대한 질문도 좋고 네네. 네, 제가 가리지 않고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좋습니다. 네, 여기 불 좀 네. 네, 해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그럼 우리 어. 동영상 엔딩 먼저. 엔딩 해야죠. 네. 잠깐만. 동영상 엔딩 잠깐만 하고 네. Q&A 하겠습니다. 세상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조명 좀 다시 한 번만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저희 캐롤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그렇죠. 네. 하지 맞아요. 못한- 여러분이 웃으면 안 돼요. 하지 못한 얘기가 많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의 비웃음과 함께 네.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하고 몇 개 더 있는데 그냥 참고 네. 그래서 뭐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영화관님 책방 이번이 4회인가요? 4회까지 왔어요. 벌써 4회군요. 네. 네. 4회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를. 이 정도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케이블 방송국에서 러브콜이 올 때가 됐다. 올 때가 됐죠. 올 때 됐어. 왜냐면 걔네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3회까지밖에 안 했는데 분위기는 좀 그래. 그래 좀 옹졸해 보이잖아. 저희가 빨리 한 10회 정도 해가지고 패키지로 팔아보는 게 어떨까? 괜찮다. 괜찮죠. 그럼 우리 다음 책은 뭐 영웅문 같은 거 해가지고 15권짜리 있잖아. 그럼 끝내버리자 그냥. 10회차? 영화도 졸라 많아 그거. 부지런히 하도록 합시다. 네. 어쨌건 영화관 옆 책방은 내년에 더 자주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기야 끊어. 자, 영화관 옆 책방. 입니다.